논문 제목은 Bag of Tricks for Image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입니다. 논문의 동기는 간단한데요. 기존 후에 잘 동작한다고 알려진 다양한 트릭들을 한데 묶어서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류 도메인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려보자는 게 본 논문의 목표입니다. 본 논문은 아마존 웹 서비스 팀에서 냈고요. 바로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논문의 결과가 현재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델의 아키텍처 측면에서 많은 변경을 가하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디테일한 파라미터를 바꾸어서 물론 성능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만 모델 아키텍처는 큰 변경 없이, 즉 이전에 나온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되 비교적 간단하게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트릭들을 여러 개 묶어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매우 큰 성능 향상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릭들은 말 그대로 사소한 리파인먼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기술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레지넷의 본 논문의 다양한 트릭들을 섞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나왔던 훨씬 개선된 아키텍처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고로 여기 풀롭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탑 1과 탑 5 애큐러시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풀롭 같은 경우는 GPU와 같은 딥러닝 연산 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모델을 포워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데요. 이 풀롭 수가 낮을수록 더 적은 연산으로 빠르게 모델을 돌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레지넷은 이와 같이 3.9에서 3.8기가 정도의 풀롭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릭을 사용했을 때 이 풀롭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비하여 애큐러시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장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앱스트랙부터 읽어볼게요.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학습 절차상의 리파인먼트입니다. 여기서 리파인먼트는 한국말로 하면 정제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갈고 닦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델의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증진시키는 테크닉을 넣거나 혹은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를 바꾸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논문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전부 다 세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구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소스 코드상에서만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구현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이전 연구들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리파인먼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결과적인 모델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각가지 구성 요소를 한 개씩 빼보면서 어떤 구성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트릭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트릭을 넣었을 때 혹은 넣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논문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트릭들, 즉 다양한 테크닉들을 한데 묶어 사용함으로써 그 경우에는 매우 크게 CNN 모델의 성능을 임프로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레즈넷 50 모델에 대해서 탑 1 애큐러시를 약 4% 정도나 올렸다는 점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넷 분류 태스크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유사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이 트랜스퍼 러닝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존 논문에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등장했던 트릭들을 잘 섞었더니 보다 좋은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각각 시기별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했는데요. 2012년도에 알렉스가 발표한 알렉스넷이 딥러닝 기반 메소드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고 이 이후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고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VGG, 레즈넷과 덴스넷과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미지넷 분류 대회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탑1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탑1 애큐러시는 특히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미지넷은 총 10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모델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델의 결과 중에서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클래스 한 개만 출력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는 클래스가 정답 클래스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서 동일한 경우에만 맞췄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뱉은 상위 5개의 클래스 중에서 정답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답으로 치는 것은 탑5 애큐러시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능 향상이 단순히 모델 아키텍처가 임프로브드 되어서 더욱 발전되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단지 모델 아키텍처에 의해서만 이러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각종 학습을 위한 테크닉들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함수를 바꾸거나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바꾸거나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러한 테크닉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러한 사소한 테크닉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정말 큰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리파인먼트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모델 아키텍처의 향상에 대해서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트릭들을 어떻게 섞었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트릭들을 잘 조합해 보았더니 그것만으로도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사소한 트릭들을 섞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성능은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소한 트릭들을 잘 모으는 것만으로도 큰 성능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본 논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레즈넷 PBT 모델에 대해서 이러한 트릭들을 섞는 것만으로 탑1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4% 올릴 수 있었고요. 다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메서드를 적용하고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적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성능이 올라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릭들을 잘 묶어 쓰는 것이 비단 레즈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도 적용되었을 때 거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즉 같은 방법을 다양한 아키텍처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여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트릭들을 적절히 조합했을 때 네트워크의 성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즉 베이스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선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은 여기 알고리즘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캐피탈 K는 전체 에폭 수고 이 배치는 전체 이미지 개수가 있을 때 이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것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사이즈는 32 혹은 64 혹은 128 혹은 256 등으로 존재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이미지를 그러한 배치 사이즈만큼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총 스텝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B개만큼의 이미지를 뽑은 뒤에 전처리를 거쳐서 네트워크에 넣고 로스를 계산한 뒤에 백월드 패스를 거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그렇게 구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될까요?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학습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톨치와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러한 프리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거치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샘플한 뒤에 그것을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합니다.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실수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수 자료형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 중 하나가 랜덤 크로핑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하게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해 와서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존재할 때 그 이미지에서 직사각형 영역으로 비율은 3대4나 4대3 정도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동일한 크기로 이미지의 크기를 리사이즈한 뒤에 그렇게 조정된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저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입력 이미지 크기를 224 곱하기 224 크기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땐 이와 같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잘라낸 뒤에 224 곱하기 224로 사이즈를 바꾸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정사각형 형태로 항상 입력값을 넣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50% 확률로 좌우 반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좌우 반전 같은 경우는 이미지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엠리스트와 같이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9와 6 같은 경우는 좌우 반전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류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러한 좌우 반전 테크닉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색조나 채도 그리고 명도와 같은 정보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데이터를 증진시킵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색감을 바꾸는 것과 같은 테크닉을 조금씩 적용해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PCA 노이즈를 추가하는 등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넣어서 데이터를 증진시키는 방법 또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는 바로 정교화를 거친 뒤에 실제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매 배치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증진시키고 크기를 224 곱하기 224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든 뒤에 다양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테크닉을 적용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정교화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 파라미터는 실제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넷과 같은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서의 정교화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습할 땐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테크닉을 사용하지만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이미지를 256 정도의 크기로 리사이즈한 뒤에 거기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224 곱하기 224만큼의 영역을 얻어내서 이제 그것을 정교화만 거친 뒤에 네트워크에 넣어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는 랜덤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랜덤하게 초기화하지만 자비어 알고리즘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디멘전에 따라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다양한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 중 하나죠.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감마 벡터와 베타 벡터 이 두 가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 감마는 1, 베타는 0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채택을 했고요. 또한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한 옵티마이저로는 NAG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멘텀과 같은 다양한 최적화 테크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각각의 모델은 총 120번 에폭만큼 반복하도록 했고 러닝 레이스는 처음에 0.1부터 출발해서 30, 60, 90번째 에폭을 지날 때마다 10만큼 나누어 줌으로써 러닝 레이스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 중 하나죠. 전체 에폭이 있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러닝 레이스를 감소시키는 구간을 넣어줘서 실질적으로 모델의 파라미터가 완전히 컨버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지넷과 모빌넷 그리고 인셉션넷에 대해서 각각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지넷이나 모빌넷과 같은 경우는 224 곱하기 224 해상도로 입력을 받고요. 인셉션 V3 모델은
299 곱하기 299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본 논문에서 실습을 진행할 때에도 입력 크기가 이와 같이 기존 논문에서 제한되었던 테크닉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또한 데이터 세트로는 이미지넷 대외 데이터 세트 중에서 2012년도 데이터 세트가 일반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미지넷 대외 데이터 세트의 특징은 약 130만 장 정도의 이미지가 존재하고 전체 클래스의 개수는 1000개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프로듀싱을 한 결과 이전 논문에서 설명했던 애큐러시와 상당히 유사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테이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베이스라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본 논문에서 리프로듀싱한 결과고요. 다른 문헌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리프로듀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이스라인을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성능으로 둔 뒤에 이러한 애큐러시를 점진적으로 더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을 논문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Efficient Training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GPU의 지원을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GPU에서는 더욱 낮은 정밀도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배치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때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학습 파라미터 또한 적절히 조절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본 섹션에서는 정확히 모델의 정확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로팅 포인트의 프리시전, 즉 정확도를 낮추어서 학습의 속도는 빠르게 만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배치 사이즈를 늘리고 그만큼 러닝 레이트도 키워서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델의 애큐러시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large batch 트레이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GPU 연산 장치가 허용하는 한에서 충분히 큰 배치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키우면 병렬화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또한 동기화 작업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배치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이 컨버전스 레이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그만큼 에폭을 더 많이 돌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언급하자면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단순하게 마냥 키울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에폭만큼 반복했을 때 large 배치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의 학습 결과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만큼 더 많은 에폭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닉들을 제안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러닝 레이트를 그만큼 더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리니어 스케일링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안정성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그레디언트가 덜 노이지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리언스가 작아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지금 나온 그레디언트의 값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밍허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러닝 레이트 또한 증가시킴으로써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가 256일 때 0.1만큼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고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그냥 리니어하게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 또한 키운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러닝 레이트를 더 키웠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 중 하나는 러닝 레이트 웜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을 시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초기에 랜덤 값을 갖도록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 이후에 얻게 될 파이널 솔루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러닝 레이트를 쓰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 몇 개 에폭에 대해서만 러닝 레이트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러닝 레이트를 에타라고 했을 때 앞부분 n번의 스텝만큼만 점진적으로
러닝 레이트이 천천히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N번의 워밍업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에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로 감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지넷과 같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감마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레지넷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레지듀얼 블락을 쓰기 때문에 하나의 블락이 있을 때 이 블락을 거친 결과에다가 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온 X 값을 그대로 아이덴티티 매핑을 통해서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레지듀얼 블락의 특징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블락의 마지막 레이어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들어가는 감마 파라미터의 값을 적절히 조절해서 학습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인풋으로 들어온 값에 대해서 정교화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정교화를 시킨 이후에 넌 리니어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감마를 곱해주고 이 베타만큼 더해주어서 스케일링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이 사용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감마, 베타는 각각 1과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실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파라미터는 이 감마, 베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레지듀얼 블락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 감마 파라미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하면 초기 학습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마가 0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레지듀얼 블락에서 나오는 출력값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X라는 기존 입력의 아이덴티티 매핑만 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레지듀얼 블락을 학습하게 되는 정도 또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레지듀얼 블락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레이어의 개수 또한 작은 것처럼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에 훨씬 수월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레지듀얼 블락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의 감마 파라미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것만으로 학습 초기에 학습 난이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디케이를 적용하지 않는 테크닉도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웨이트 디케이는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크닉 중 하나로서 모든 웨이트과 바이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웨이트 값에 대해서만 디케이를 적용하고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디케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트릭을 채택합니다. 이어서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정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엔비디아 V100 흔히 V100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GPU 장치에서 보다 낮은 정밀도의 실수 자료형을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2빛에 대해서는 14테라플롭이 나오지만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이용할 때는 100테라플롭까지 연산 속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활용해서 보다 학습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 확인해본 결과 전체 학습 시간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정밀도가 다른 두 자료형을 믹싱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였는데요. 32빛과 16빛 플로팅 포인트를 적절히 섞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플로팅 포인트 16빛으로 체인지를 하고 다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플로팅 포인트 32빛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속도는 매우 빠르게 만들고 성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테크닉 제안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안되었던 efficient 트레이닝 방식을 모두 적용해서 학습을 진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16빛을 썼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거의 3배 가까이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고 감마 파라미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함으로써 이와 같이 기존보다 더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학습 시간은 더 빨라졌고 추가적인 테크닉들을 적용해서 결과적인 성능도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섹션 3에서 다룬 efficient 트레이닝이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efficient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배치 사이즈는 1024고 플로팅 포인트 16빛을 썼고요.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256이고 플로팅 포인트 32빛을 씁니다. 즉 학습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각종 테크닉을 가미해서 결과적으로 성능 또한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델 트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트윅이란 비틀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조금씩 바꾸어 보거나 조정해보는 작업을 의미할 때 트윅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바꾸어서 성능을 올려보는 작업 또한 수행해 본 건데요. 모델의 아키텍처를 되게 단순하게 조금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레지넷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지넷 50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레지넷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기에 입력 이미지가 들어올 때 먼저 입력 값을 조금 바꿔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컨볼루션 연산과 맥스풀링이 사용되어서 결과적으로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스트라이드 값이 2이기 때문에 총 너비와 높이를 4배 줄이는 작업이 수행되고요. 이제 이어서 총 4번의 스테이지가 반복됩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는 거의 유사하게 동작하는데요. 각각의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다운샘플링을 진행한 뒤에 레지듀얼 블락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하나의 스테이지를 구성합니다. 이때 다운샘플링은 일반적으로 너비와 높이를 각각 2배씩 줄이고요. 그와 대비해서 채널 값은 조금 증가시키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풋 값을 패스 A와 B로 나누어서 각각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스트라이드가 2인 레이어에 의해서 너비와 높이 값이 2배씩 감소하는 다운스케일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풋 값이 256 곱하기 256이라고 했을 때 인풋 스템 과정에서 너비와 높이가 64바이 64로 줄어들고요. 이후에 4번의 스테이지를 걸쳐서 너비와 높이가 추가적으로 16배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4 곱하기 4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이후에 에버리지 폴링과 같은 작업을 거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값을 구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레지넷 50을 가져왔지만 레지넷 151 포함해서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유사하게 4번의 스테이지를 거쳐서 각각 스테이지마다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바꿈으로써 모델의 정확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레지넷을 레지넷 A라고 했을 때 차례대로 B, C, D를 거쳐서 총 3번에 걸쳐 레지넷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다운샘플링 블락을 바꾸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다운샘플링 레이어는 이와 같이 패스 A와 패스 B로 구성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패스 A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원바이1 컨볼루션을 거치되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해서 너비와 높이가 2씩 감소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와 같이 4 곱하기 4짜리 피처 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바이1 필터를 써서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건너뛰어서 각각의 액티베이션 값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4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총 4개의 공간에 대해서만 실제 값을 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 맵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보가 손실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레지넷 B에서는 이 패스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합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원바이1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를 1로 두고 그 뒤쪽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함으로써 유실되는 정보가 없이 전체 피처 맵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레지넷과 비교했을 때 조금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레지넷 B를 적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테크닉을 적용한 것이 바로 레지넷 C입니다. 즉 이렇게 레지넷 B부터 D까지 차례대로 아키텍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레지넷 D까지 왔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지넷 C에서는 인풋 스템을 바꾼 겁니다. 인풋 스템에서는 7x7의 상당히 큰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7x7을 사용하는 것보다 3x3 필터를 여러 레이어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7x7은 기본적으로 필터의 크기 자체가 7 곱하기 7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x3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지넷 C에서는 7x7짜리 커널을 쓰기보다는 3x3짜리 커널을 사용하는 레이어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보다 성능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넷 D에서는 아까 레지넷 B에서 변경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 패스 B에 포함되어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도 바꿔준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와 동일한데요. 1x1짜리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되 스트라이드를 2로 두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피처 맵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2/2짜리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서 모든 피처 맵 공간에 대해서 유실되는 공간이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레지넷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efficient 트레이닝을 사용했을 때 트레이닝 스피드는 더 빨라지고 정확도는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efficient 트레이닝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했던 휴리스틱 기법들을 전부 적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결과가 방금 보여드린 이 efficient 트레이닝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즉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각가지 efficient 트레이닝에 대한 기법들을 조금씩 적용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테크닉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성능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아진 성능에다가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지넷 아키텍처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개선된 레지넷 D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탑1 애큐러시와 탑5 애큐러시가 훨씬 많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레지넷 D로 바꾸면서 레이어가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느리게 동작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랍스가 증가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애큐러시의 증가가 충분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도는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practically 학습의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efficient 트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지넷 아키텍처를 조금 변경함으로써 충분히 많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소한 트릭들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총 4가지 학습 트릭들을 사용해서 트레이닝 리파이먼트를 적용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와 같이 특정 에폭마다 러닝 레이트를 특정 파라미터만큼 곱해서 특정 스텝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인 스텝 디케이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어서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코사인 디케이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전체 배치의 개수를 캐피털 T라고 하고 각각의 배치를 소문자 T라고 했을 때 러닝 레이트를 바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가 생긴 걸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파이일 때, 그리고 x가 2파이일 때 y값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한다고 하면 코사인 함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제 이러한 코사인 함수를 확인했을 때 이 파이까지의 곡선을 확인해 보시면 큰 값을 가진 상태에서 작은 값을 가진 상태로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스무스하게 감소하는 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러닝 레이트이 조절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스텝일 때 러닝 레이트이 한 번에 확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스무스하게 러닝 레이트이 천천히 매 스텝마다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T가 배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만 정도 토탈 스텝을 갖는다고 하면 이 소문자 T가 1부터 20만까지 천천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파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1을 더해주기 때문에 항상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나눠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스무스한 곡선형의 넌 리니어 함수가 되겠죠. 이제 거기다가 이니셜 러닝 레이트인 에타 값을 곱해서 이러한 곡선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러닝 레이트이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스텝을 정해주지 않아도 러닝 레이트이 학습 과정에서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닝 레이트 워밍업과 함께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할 때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초반 특정 에포까지는 리니어하게 러닝 레이트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워밍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니셜 러닝 레이트부터 천천히 코사인 곡선을 따라서 러닝 레이트이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니셜 러닝 레이트이 0.4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fficient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배치 사이즈를 1024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256일 때에 기본 러닝 레이트인 0.1에서 4를 곱한 값을 초기 이니셜 러닝 레이트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F까지 반복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천천히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케줄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실제 어큐러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텝 디케이를 사용할 때는 러닝 레이트이 감소하는 에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큐러시가 급격하게 한 번에 증가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스텝 디케이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러닝 레이트이 감소하는 스텝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테크닉은 레이블 스무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펑션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하는데요. 레이블 스무딩 아이디어는 인셉션 V2에서 제안되었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 정답 레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만 높은 확률값을 부여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레이블이 아닌 다른 레이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확률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로스값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실로는 보통 0.1이나 0.2 정도로 설정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 90%만 확률값을 내보내도록 만들고 나머지 레이블에 대해서도 조금씩 확률값을 부여하도록 만들어서 레이블을 스무딩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완전히 100%, 그 다음 나머진 다 0%로 부여하는 것을 헐드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블에 걸쳐서 조금씩 확률값을 부여하는 방식을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해당 클래스다 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클래스일 것 같지만 다른 클래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어느 정도 확률값을 적절히 스무싱하게 퍼뜨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입실론 값을 0.1로 설정해서 즉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 90%의 확률을 부여하고 나머지 레이블에는 전부 다 유니폼하게 확률값을 부여하는 거고요. 클래스의 개수가 1000개이기 때문에 이 K값은 1000으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블 스무딩을 사용하게 되면 갭의 분포가 여기 보이는 하늘색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갭 자체가 엄청 큰 인스턴스가 적어지고 이와 같이 약 10 정도 값, 논문에서 말하기론 9.1 정도의 값에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테크닉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이 존재할 때 티처 모델을 이용해서 하나의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티처 모델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이미지를 티처 모델에 넣은 그 결과값을 정답 확률값으로 삼아서 학습을 진행하는 테크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튜던트 모델은 상대적으로 티처 모델에 비해서 더 작은 모델 컴플렉시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티처 모델과 유사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레지넷 152 모델을 티처 모델로 쓰고 레지넷 50을 스튜던트 모델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 펑션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여기에서 Z는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 레이어의 값이고요. 이 R은 티처 모델의 아웃풋 레이어의 아웃풋 값입니다. 그리고 P는 정답 디스트리뷰션인데요. 결과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내뱉는 확률값이 정답 확률값과 유사하도록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티처 모델에서 뱉은 확률값과 유사한 확률값을 뱉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때 T는 얼마나 스무딩을 진행할 건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T가 1일 때는 표준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T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소프트한 확률값을 갖고 T가 작아진다면 완전 하드하게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드하다는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정 레이블에 대해서만 매우 높은 확률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확률값을 부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보다 성능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트레이닝 리파이먼트 테크닉은 바로 믹스업입니다. 믹스업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정교화 테크닉 중 하나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와 섞을 다른 이미지도 하나 준비하고 입력 이미지와 레이블 둘 다 이 두 샘플에 대해서 섞는 겁니다. 이때 이 람다 값은 각각의 샘플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 명시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XI가 강아지 사진, XJ가 고양이 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두 사진을 그냥 인터폴레이션해서 말 그대로 블렌딩해서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이미지를 섞고 그렇게 섞은 비율만큼 레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섞어서 그렇게 섞여진 이미지 X와 섞인 레이블 Y 이 두 가지 즉 X햇과 Y햇을 이용해서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람다 값 또한 매번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람다 값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뒤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매번 학습 데이터를 다른 특정한 학습 데이터와 섞은 것을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학습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 스무딩을 진행할 때 입실론 값을 0.1로 그리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할 때 템퍼레이처 값을 2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믹스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비율로 섞을지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인 알파 값을 0.2로 설정합니다. 이런 알파 값은 크면 1에서 2까지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0.2로 설정했다고 하고요. 더불어 믹스업은 대개 조금 더 많은 에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 에폭 수를 200까지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테크닉을 적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여러 번 실험해 보았는데요. 비단 레지넷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파이먼트를 이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코사인 디케이, 레이블 스무딩, 그 다음 믹스업 이러한 테크닉을 모두 사용했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디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이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질 때에만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즉 티처 모델이 레지넷 152 레이어고 스튜던트 모델이 레지넷 50일 때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아닌 MIT Places 365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로직을 사용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걸 언급합니다. 이때 MIT Places는 흔히 장면 이해, 씬 언더스탠딩 태스크의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인데요. 이러한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본 메서드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비단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가 아닌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트랜스퍼 러닝에 기반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까지 맞추는 태스크로서 대표적인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인 VOC 07 데이터 세트와 VOC 12년도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보통 학습을 진행할 땐 07년도와 12년도 같이 사용하고 평가를 진행할 때는 07년도의 테스트 데이터셋만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컨피규레이션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페스터러 RCNN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이러한 백본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수정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매트릭 중 하나인 Mean Average Precision을 이용해서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크닉들을 적용했을 때 약 4%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트워크를 Efficient 네트워크로 바꾼 뒤에 앞서 논문에서 언급했던 테크닉들을 모두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이 정확도가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이러한 테크닉을 모두 사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이는 Efficient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Efficient 트레이닝 테크닉을 쓰고 거기다가 레지넷 아키텍처를 조금 바꾼 레지넷 D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죠.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4가지 트레이닝 리파이먼트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이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4%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이러한 성능 향상은 비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이미지 도메인의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능 향상은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세트에 적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픽셀들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픽셀 바이 픽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는 FC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다만 실험 결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코사인 러닝레이 스케줄링만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즉 레이블 스무딩이나 믹스업과 같은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욱 성능이 잘 나왔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각각의 픽셀 바이 픽셀로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픽셀 레벨의 정보 자체가 믹스업과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블러링이 수행된다면 픽셀 레벨 어큐러시 측면에서 성능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다양한 트릭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큰 변경 없이 충분히 많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러한 동일한 트릭들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